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저는 많은 분들이 그렇듯 오랜 세월을 새를 들어 살았어요. 그러다 지난해 뜻밖의 일로 5채 건물의 주인이 되어 매달 세를 받고 살고 있어요. 이렇게 된 게 너무 꿈 같은 일이죠. 많은 부러움, 어쩌면 시기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저에게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겸손하려고 해요. 어디 가서 저를 소개할 때 건물주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건물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 때로는 저를 청소업체 사장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딱히 시정하진 않아요. 그게 중요한가요? 제가 건물주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몰라도 좋아요. 그도 그럴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뜻밖의 일로 제가 이 건물들의 주인이 되었거든요. 남편을 만나 그 이후로 뚜렷한 직업도 없어 수입도 없던 제가 말이에요. 이렇게 순식간에 바뀐 제 삶, 궁금하신가요? 이제부터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졸지에 부자가 된 사건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 남편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어쩌면 자랑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만큼 제 남편은 무척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저와 제 남편은 경기도 모 볼링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사실 저는 지방 사람이에요. 일자리를 찾아 홀로 경기도로 온 건데 그래서 친구가 없었어요. 주말만 되면 집안 청소를 했는데 청소가 해도 해도 끝이 없기도 하지만 지루하기도 하잖아요. 더군다나 제가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해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이야기를 듣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게 인생 사는 데의 즐거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호회라도 가입하려고 인터넷을 뒤져봤죠. 배드민턴부터 등산, 당구까지 무척 다양했는데 저희 집 근처에 볼링장이 있거든요. 주로 거기서 모이는 볼링 동호회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저는 20살에 볼링 동호회를 가입했어요. 볼링 동호회는 참 재미있었어요. 땀을 삐죽삐죽 흐르며 볼링을 친 뒤에 간단한 식사와 함께 꼭 맥주를 마셨는데 그게 어찌나 맛있던지요. 사람들도 무척 좋았고요. 특히나 다른 동호회에선 닉네임으로 서로를 불렀는데 여기는 실명제인 것도 마음에 들었어요. 닉네임은 뭔가 벽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리고 서로의 실명을 부르니 더 친근해지고 은근히 서로의 고민도 털어놓고 분위기가 무척 농익어졌어요. 그래서 고정 멤버끼리는 서로의 경조사도 참여하고 관계가 두터워졌죠. 그리고 저는 볼링을 동호회에 들어오면서 처음 쳐봤는데 점점 느는 실력에 재미있었어요. 스트라이크를 치거나 스페어 처리를 성공할 때 오는 쾌감은 이루어 말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고정으로 나가는 날짜 말고도 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볼링을 쳤어요. 그러다 개인 장비까지 사게 됐죠. 그리고 남편은 제가 1년쯤 볼링을 쳐서 이미 수준급으로 치기 시작했을 때 동호회에 들어왔어요. 아직도 기억해요. 처음엔 좀 쳐봤다고 자신을 소개하더니 막상 치게 되니까 엉망으로 쳤었죠. 계속 구렁으로 공이 굴러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봐도 초급자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조심스럽게 묻자 남편은 그제서 시인하며 사실 처음 쳐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쳐본다고 하면 동호회에 가입시켜주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며
볼링의 기본적인 자세나 볼링공을 잡는 법을 뒤에서 알려주었어요. 남편은 운동신경이 있는지 곧 잘 따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 다음 만남에도 저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봐 제가 알려주었고, 그걸 반복하다 보니 친해지게 되었어요. 동호회에선 제가 남편의 스승처럼 되어버려서 같은 팀으로 게임을 했던 적도 많고요. 그게 아니어도 뒤에서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에 대해 많이 알았죠. 나이는 저보다 4살이 많고 직업은 군인이라는 것. 군 숙소에 혼자 살고 있으며 가족은 전부 서울에 있고 여동생이 하나 있다는 것. 그 밖에도 남편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남편과 저는 부쩍 친해졌죠. 그리고 남편이 언제부터인가 항상 저를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어요. 버스를 타면 얼마 안 걸리는 거리인데 말이에요. 아니, 그것보다도 저는 저 때문에 술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자 어차피 자기는 술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계속 미안해하니까 미안하면 나중에 밥 사라고 하더군요. 저는 제가 태워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저도 덕분에 편하게 간 것도 맞으니까 언제는 밥을 사려고 따로 만났어요. 시간이 점심시간밖에 없어서 그때 만났는데 차에 오르니 남편이 퇴근 전이니 당연하지만 군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군복과 잘 어울리는 남자 스킨향의 향수 냄새가 차에 은은하게 나는 것이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묘하게 떨리면서 동호회 때 만난 사람 같지 않더라고요. 마치 오늘 처음 보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색하게 굴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말이에요. 그러자 남편이 가는 길에 저에게 제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차에서 내리려는데 남편이 차 문을 잠그더라고요. 제가 당황해서 문을 못 열자 제 손을 잡더니 실수했으면 미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그럼 뭐 때문에 그러냐고 말해서 저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고 제 떨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입력 오류가 난 기계처럼 눈을 껌뻑껌뻑거리더니 웃으며 제 뺨을 두 손으로 잡더니 뽀뽀를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다시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여전히 문이 잠겨 있어서 나가지도 못하고 괜히 화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죠. 그러니 남편이 목을 가다듬더니 진지하게 만나보자고 말하는 거예요. 대답하지 않으면 문 안 열어주겠다고 하고요.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좋다고 대답할 생각이었어요. 저는 남편이 좋았어요. 제 주변엔 허세가 가득한 남자들밖에 없는데 가령 볼링 동호회만 해도 혜정 오빠는 실수를 하면 공이 이상하다는 둥, 신발이 이상하다는 둥 핑계를 대기 급급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솔직하고 못하는 것은 못한다, 실수한 것은 실수했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게다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사람이었죠. 극복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볼링장에서 모든 게임이 끝나면 사용한 장갑을 다 걷어서 카운터에 가져다 주었고, 그러면서 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빼먹지 않았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는 그 시원시원한 웃음과 함께 말이에요. 남편은 어디에 가든지 그랬어요. 항상 인사를 빼먹지 않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남편이 좋았어요. 그리고 맞아요. 사실 모르지 않았죠. 남편이 주는 호의가 무슨 의미인지 저도 모르지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꿋꿋이 남편의 호의를 덥석 물었던 건
저도 마음이 있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물론 그럼에도 고백의 상황은 20살 인생 처음이라 당황했지만요. 사실 차 문이야 안에서도 열면 열리는데 말이에요. 허둥지둥했죠. 그렇게 저희는 사귀게 되었는데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저희가 사귀기로 하고 볼링 동호회에 참여했는데 저와 친하게 지낸 언니가 볼링장에서 우리를 보자마자 한턱 내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남편을 보고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물으니까 사실 언니가 남편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공무원인 줄만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더 놀란 이유는 볼링 동호회에서 언니와 남편이 친한 사이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무척 놀랐는데 그건 다 이유가 있었어요. 사실 남편은 언니가 블로그에 올린 볼링 동호회 사진들에서 제 사진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언니에게 소개시켜달라고 말을 했는데 제가 너무 어려서 안 된다고 했대요. 그런데 남편은 포기하지 않고 언니에게 밥 싸고 술 싸고 커피를 사며 동호회 이름을 알아냈고 가입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언니는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남편과 아른 체도 안 하고 이제껏 잠자코 있던 거예요. 저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언니를 통해 소개를 받으면 제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 최대한 조심스럽고 우연인 것처럼 만나고 싶었다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배신감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보다 고마웠어요. 무턱대고 소개를 받았다면 남편의 말대로 조금 부담스러울 것도 같았거든요. 그리고 어찌되었든 늦지 않은 시기에 사실을 말해준 것도 고마웠고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고 연애를 하다 보니 동호회는 안중에도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동호회에서 탈퇴하고 연애에만 전념했어요. 그리고 저도 일을 하고 있고 남편도 일을 해서 그런지 연애 6개월 만에 결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첫 연애에 바로 결혼을 하게 된 것도 있고 23, 이른 나이에 더구나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닌데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주변에서 걱정도 많았어요. 하지만 전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나 전적으로 남편을 믿었죠. 그래서 연애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결혼을 해 후년에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알콩달콩 잘 살았죠. 물론 남편이 군인이어서 전근이 많아 제가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해야 한다는 게 한편으로는 좀 아쉽기도 했어요. 아르바이트라도 하고 싶은데 남편은 제가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이와 집에만 있어야 했죠. 아무래도 아이가 있는데 처녀 때처럼 동호회를 나갈 순 없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언제 정근 때문에 이사를 갈지 모른다는 것도 불안했어요. 그래서 아이 때문에 문화센터를 가도 좋은 관계를 만들다가 깨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저도 마음을 쉽게 주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처음엔 조금 우울했던 것도 같아요. 하지만 엄마가 우울할 틈이 있나요? 그리고 아이가 커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저희의 모습을 보고 행복해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면서 버틸 수밖에요. 그러다 저희 부부에게 큰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퇴직을 당한 거예요. 남편의 말로는 메일이 와서 열어보았는데 그게 기밀문서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기밀문서 열람죄로 퇴직을 당했어요. 퇴직금은 물론이고 연금도 잘렸죠. 더 큰 문제는 이거였어요. 저희 가족은
그때까지 군 관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을 구해야 하는데 괜찮은 집이 있으면 전세금이 부족하고 전세금을 따져 구하면 터무니없는 집이고 상황이 이랬어요. 저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집을 구하다 결국 저희는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반지하방을 구해 들어갔어요. 반지하방은 정말 사람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더군요. 아니, 적어도 아이 살 공간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해도 들지 않고 그래서 피는 곰팡이. 그래서 저희 아이는 그곳에 살면서 아토피가 심해서 한참 고생했어요. 그리고 공부를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니까 책상도 겨우 들어가는 방이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 들어오고 그랬죠. 그리고 남편은 1년 동안 시름시름 앓았어요. 무슨 심정이었을지 안 봐도 알아요. 아마 가장으로서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과 죄책감. 이게 너무 심했을 거예요. 더구나 그때 제가 마트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거든요. 남편은 그걸 너무 미안해했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잠들지 못하고 그러니 늦게까지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도 잘 챙겨 먹지 않고 피지 않던 담배를 피우고 아직도 저는 그때 남편의 모습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1년 동안 저희는 그날 벌어 그날 쓰는 패턴이었어요. 나중엔 아이 학원비도 부담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학원도 모두 그만두었어요. 그쯤 되면 삐뚤어질 법도 한데 저희 아들 끝까지 공부를 손에 놓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했어요. 자기 용돈벌이도 하고 월세에 보태겠다면서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아이를 혼냈어요. 태서가 네가 그럴 필요 없어. 그건 다 엄마랑 아빠가 해야 할 일이야. 학생의 본분은 뭐다? 공부잖아. 엄마가 미안해. 아무리 너한테 학원 줄이자는 이야기는 학원 못 보낸다는 이야기는 안 했어야 했는데 엄마가 미안해. 용돈은 필요한 만큼 줄 테니까 이야기하고, 응? 그때 저희 남편이 TV를 본다고 저희 쪽에서 등을 돌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듣지 않는 척하면서 듣고 있었나 봐요. 다음날 일자리를 구했다고 하더라고요. 한창 배달기사 모집한다는 공고가 많이 떴을 때예요. 그때 남편이 배달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위험해서 말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아니면 경비원인데 경비원보다 배달기사가 더 잘 번다고 했어요.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남편이 헌병 출신이거든요. 사실 헌병이 제대하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 그래서 저도 남편의 마음이 이해가 되긴 되었어요. 그래도 너무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오토바이도 타본 적 없는 사람인걸요. 하지만 남편의 의지는 완고했어요. 그래서 결국 배달기사 일을 시작하고 말았어요. 남편은 오후에 출근을 해서 늦은 새벽에 귀가했어요. 저는 맨 처음에 일하는 시간도 길고 날씨도 많이 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고될 것이라 걱정이 많았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잘 버티고 나중엔 웃으면서 출근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는 한번 정말 괜찮은 게 맞냐고 물었어요. 아니라면 다른 일을 구해보자고도 말했죠. 그러니 남편이 웃어요. 여보, 걱정하지 마. 나 오랜만에 땀 흘려 번 돈이라 재밌어.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좋고. 그리고 지난번엔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내가 커피를 받았다? 누가 한 잔은 배달 기사분 주라고 했대.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야. 그리고 가끔 물건 받으면 수고하세요 하는 고객들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힘이 나. 내가 군대 생활을 오래 해서 그때 뭐 해주는 게 고마운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였거든. 근데 이젠 고맙다는 말, 수고한다는 말도 듣고 나 요새 너무 만족해. 오토바이 타는 거 위험하지. 하지만 내가 얼마나 안전운전한다고. 나 위험하게 운전 안 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는 당신이 더 걱정이야. 안 해본 일 하느라 힘들지 않아? 남편은 이처럼 자기보다 저를 더 걱정했어요. 그러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땡깡 부릴 수 있나요?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4년 동안 열심히 밤낮, 여름겨울을 가리지 않고 일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닥쳤죠. 그날도 물론 마트 마감일까지 하고 집으로 돌아와 겨우 씻고 10초 만에 잠들었을 때예요. 4년 전과 같은 반지하에서요. 그런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무진장 오더군요. 저는 깨지 못하고 대학 공부를 하고 있던 아들이 저에게 와서 전화가 왔다고 했어요. 저는 비몽사몽하며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끄럽고 조잡한 소리 너머로 저희 남편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스팸도 이런 기분 나쁜 스팸이 있나 싶어서 전화를 끊으려다 쎄한 기분이 들어서 거기가 어디냐고 했어요. 그러니 응급실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좀 넘었어요. 저는 헐레벌떡 옷을 챙겨 입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택시를 탔는데 계속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빡빡 눈물을 닦고 오히려 더 씩씩하게 응급실에서 내렸어요. 응급실은 난리도 아니었어요. 제가 사람들을 뚫고 지나가자 믿기지 않게도 제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제 남편이 침상에 누워서 눈을 반쯤 뜨고 입도 벌려 있었고요. 온몸이 피범벅이 되어서 제대로 볼 수도 없더라고요. 저는 의사에게 이 사람 누구냐고, 이름이 뭐냐고, 왼손에 제 것과 똑같은 결혼 반지를 끼고 있는데도 그걸 알면서도 물었어요. 그러자 의사가 제 남편 이름을 대더니 보호자냐고 묻더군요. 그리고 사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 목에서 피가 날 정도로 울부짖으며 울었어요.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여유 자금이 생기면 돈을 모아 가게 하나를 차리고 싶다고 한 남편이었어요. 그때 그 말을 하던 남편의 미소와 눈빛이 아직도 선명한데 죽었다뇨. 그게 말이 되나요? 다시 좋은 집에서 살자는 그 약속이 아직도 제 마음이 살아있는데 아들 대학 졸업시키고 취업시키고 장가 보낼 때 우리 웃는 얼굴로 보내주자고 한 말이 아직도 귀에 맴도는데 이렇게 가버리다뇨. 그리고 의사는 사고 정황을 말해줬어요. 새벽 1시 43분 땡땡동 사거리에서 불법 좌회전 차량에 치여 1차선에서 4차선까지 남편은 날았어요. 날면서 헬멧이 벗겨졌고 그 상태로 추락하면서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즉사라는 말이 왜 이리 미운지. 저는 의사의 멱살이라도 잡고 싶었어요. 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시어머니가 오셨고 아들이 왔어요. 바닥에 앉아있던 저는 어떻게 장례 절차를 밟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장례식도 기억나지 않아요. 시어머니가 저를 배려해 가족장으로 했다고는 들었는데 오신 친인척들도 기억나지 않아요. 저는 그냥 남편의 영정사진 옆에 앉아 눈물만 흘리고 있었어요. 정말 끝도 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밥도 먹지 않았고요. 물도 마시지 않았어요.
나중엔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저를 부축해 겨우 식혜 캔음료 있잖아요. 그걸 마시게 하고 저는 도로 영정사진 앞에 앉아 울었어요. 그리고 이 장면은 기억나요.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직원이 왔더라고요. 합의를 하려고요. 저는 그 사람에게 평생 써본 적 없는 욕을 하며 합의는 없을 거라고 평생 감옥에서 썩어 문드러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들이 보험회사 직원을 보냈는데 그 다음 날도 오고 발인 날에도 왔어요. 저는 그 다음부터 무시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음식도 나르고 쓰레기도 치우고 하더라고요. 참,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하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제게 살며시 오셨어요. 아가, 마음이 다친 거 잘한다. 하지만 산 사람은 살아야 하는 거야. 지금 당장 우리 태석이 등록금은 어쩔 거냐. 그리고 언제까지 그 반지하에서 살 거야.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아가. 합의하자. 너도 슬프지만 나도 못지않게 슬프다. 내 하늘이 무너질 수 있다면 이미 즉시 무너졌을 거야. 그러니까 합의하자. 그 사람만 감옥만 보낸다고 끝이냐? 뭐라도 살 수 있어야지. 뭐라도 가져야지. 어? 그리고 이렇게 해선 우리 아들 성불 못한다. 이렇게 누군가 미워하고 해봤자 우리 아들은 더 떠돌 거야. 그건 너도 바라지 않지 않니? 응? 그러니까 우리 아들을 위해서라도 합의하자. 사람이 못된 마음을 먹으면 한도 끝도 없다. 어? 시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이렇게 말하셨어요. 저는 절대 합의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남편을 죽인 그 사람이 감옥에 가서 평생 문드러졌으면 좋겠다는 그 말이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들어보니 감옥에 평생 사는 것도 아니더군요. 게다가 벌금형으로 끝날 수도 있고 보석금만 주고 풀려날 수도 있대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 하면서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른 나이에 상주를 하고 있는 제 아들을 봤어요. 얼마나 안쓰러운지 당장 가서 안아주고 싶은데 그것조차 부담이 될까봐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떠오르는 말,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말, 그 말이 절실히 와닿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 합의를 했어요. 억 단위의 합의금을 받았고 보험금도 받았고 저희 모자는 반지 앞방에서 벗어나 햇빛이 보이는 아파트로 이사를 갔죠. 그리고 아들의 학자금에 대한 걱정도 사라졌고요. 그리고 아들은 대학과 가까운 곳 오피스텔을 얻어줬어요. 사실 저희 집에서 아들 대학까지 대중교통으로 2시간이 넘거든요. 그렇게 저는 아들도 남편도 없는 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지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을 지내니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시누이에게 부탁해 시누이가 운영하는 의료회사에 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하는 일은 잡일이었어요. 주문이 접수되면 택배 접수를 하고 송장을 붙이고 가끔 고객 서비스 업무를 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말이 고객 서비스 업무지 제가 하는 고객 서비스 업무는 진상을 다루는 일이었어요. 그 있잖아요. 구매한 지 일주일이 지나서 단추가 떨어졌다는 둥, 빨래를 하고 보니 색이 빠졌다는 둥, 그런 고객들을 다뤘죠. 그래도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좋았어요. 확실히 돈이 있어도 일을 해야 사람 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바로 사장인 시누이였어요. 원래 시누이는 저를 좀 어려워했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적에 남편과 시누이는 일찍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영향으로 아빠와 딸과 같은 사이였어요. 게다가 나이 차이도 8살이나 나니 남편은 더욱 시누이에게 엄격하게 굴었어요.
저에게 막 장난도 치고 어리광도 부리던 남편이 신우이 앞에선 누구보다 근엄했죠. 신우이와 장난을 치는 것도 신우이가 남편에게 어리광을 부리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더구나 제 남편이 군인이었잖아요. 제 남편은 저희 아들한테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신우이한테는 무척 엄격하게 행동거지를 바르게 하고 다니라고 말했죠. 그때도 그랬는데 어릴 땐 얼마나 심했겠어요. 들어보니 어릴 땐 성적표가 나오면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고등학생 때까지 치마를 줄이거나 화장을 하는 일도 절대 금지였어요. 그리고 연애를 하는 건 더더욱 안 될 일이었죠. 연애를 해도 저희 남편에게 보여줘야 했어요. 그리고 아니다 하면 헤어져야 했고요. 그래서 신우이는 저희 남편이 주선한 남자와 결혼했어요. 충격적이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물론 그 두 사람은 지금까지 잘 살고 있지만 만약에 잘 맞지도 않는데 오빠 등살에 결혼해서 이혼하고 그랬으면 제가 더 미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신우이가 회사를 다녔거든요. 그때도 의류회사였죠. 그런데 신우이는 회사를 잘 다니다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더니 이직이 아닌 회사를 차리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시어머니가 아닌 남편에게 말했죠. 남편은 반대했어요. 사업이란 게 쉬운 게 아닌데 무턱대고 일 그만두고 하겠다고 말하는 애송이는 안 된다고요. 하지만 그때 신우이는 물러나지 않았어요. 신우이는 처음으로 저희 남편에게 소리도 지르고 울면서 사정도 하고 단식 투쟁도 했죠. 남편은 신우이가 이러다 잘못될까 허락하고 며칠 밤잠을 설쳤어요. 하지만 걱정과 무색하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는지 신우이는 사업을 성공시켰고 그래서 남편은 신우이 회사로 화분 하나를 보냈어요. 아마 신우이는 그때 기뻤을 거예요. 결국 아빠 같은 오빠에게 인정받은 거니까요. 하지만 인정받았다고 이 관계가 끝나는 건 아니었어요. 신우이는 여전히 저희 남편을 무서워했죠. 저는 언니 무조건 성공할 거예요. 이 브랜드가 제 목숨이랑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열심히 할 거예요. 오빠한테 절대 부끄러운 모습 안 보여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신우이는 저도 어려워했어요. 신우이는 제게 꼬박꼬박 존댓말을 했어요. 제가 누누이 이제 가족이니까 말을 편하게 하자고 말해도 꼬박꼬박 존댓말을 하고 존칭을 썼어요. 그리고 신우이라고 저를 괴롭히거나 은근히 비꼬는 것도 없었고요. 자기 친정이라고 부엌 일을 하지 않거나 누워만 있는 경우도 없었죠. 누가 보면 누가 신우이인지 모를지도 몰라요. 둘 다 며느리인 줄 알 거예요. 그랬던 신우이가 달라졌어요. 신우이는 직원에게 제가 자기의 새언니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새로 들어온 직원이라고 말했죠. 그래서 직원들은 저에게 신우이의 차가 들어오면 커피를 뽑으라고 시켰어요. 탕비실에 커피 머신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제가 그걸 다뤄본 적이 없어서 허둥대니까 한 직원이 답답해하며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제 아들 또래나 되는 여자였어요. 자존심이 팍 꺾이고 기분도 언짢았죠. 그 사이 신우이가 들어왔는데 탕비실에서 혼이 나고 있는 저를 보고 저와 눈이 마주쳤는데도 그냥 자기 사무실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비서가 탕비실로 들어왔어요. 커피 빨리 뽑아와. 얼음 3개 넣고. 그리고 저는 탕비실도 휴게실도 쓸 수 없었어요. 따로 휴게실이 있었는데요. 처음엔 신우이가 저를 위해 혼자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원래 거기는 청소부 휴게실이었고 저를 거기로
유배시킨 거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따로 출입증도 없어서 매번 사무실 안에 있는 직원들이 문을 열어줘야 했는데 그때마다 직원들이 온갖 귀찮다는 표정을 하며 문을 열어줬어요. 하나같이 제 아들 또래인 직원들이 말이에요. 그래서 언제는 제가 신우이에게 따로 출입증은 왜 안 만들어주냐고 물으니 신우이가 웃더라고요. 언니, 저희 회사 그래도 대졸 이상만 뽑아요. 언닌 고졸이잖아요. 그것도 인문계도 아니고. 그런데 출입증 주면 다른 직원들은 열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은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택배 포장이나 송장이 잘못된 적이 있어요. 그게 고객 서비스 팀으로부터 알려지면 신우이는 저를 자기 사무실에서 프라이빗하게 혼내는 게 아니라 사무실 한가운데에서 공개적으로 면박을 줬어요. 이게 몇 번째야? 한두 번 알려줄걸. 왜 너는 5번, 6번 알려줘야 해? 이래서 내가 나이 많은 사람은 안 쓰는 거야. 머리가 굴러가질 않는다니까? 야,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집에 가. 그렇게 나사 빠지게 일할 거면 집에 가라고. 어? 진짜 짜증나서. 물론 제가 잘못한 게 맞죠. 그건 부정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한 실수를 제가 처리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면박을 줄 필요가 있나요? 그것도 제 아들뻘인 직원들 앞에서요. 신우이가 그렇게 대하니 직원들도 저를 은근히 아니 대놓고 무시했죠. 신우이 회사는 점심시간이 끝나기 전에 커피타임을 갖는데요. 그때 가장 신입이 커피를 주문받아 만들어요. 제가 신우이 회사를 그래도 2년째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신입이 오더니 저한테 종이를 건네더라고요. 저는 맨 처음에 저에게도 커피를 주문받으러 온 줄 알았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그렇듯이 저는 커피를 안 마신다고 말하니까 이상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알고 보니 직원들이 커피 명단이 적힌 종이를 저에게 주면 된다고 말한 거였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이런 취급을 받으니 서러웠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 이거 전달하라고 한 사람 누구냐고 물었죠. 그러니까 젊은 주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질을 하며 이게 무슨 짓이냐고 따졌어요. 그래서 한참 실랑이를 했어요. 그리고 밖이 시끄러워 신우이가 나왔어요. 팀장님, 그래도 제가 여기에서 1년하고 반개월이나 일을 했는데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합니까? 아무리 제가 시답지 않은 업무를 하고 있어도 제가 연차가 될 만큼 됐는데. 그러자 신우이가 시끄럽다고 말했어요. 점심시간이 쉬는 시간이지 싸우는 시간이야? 연차가 그렇게 찼으면 뭐? 그래봤자 네 말대로 시답지 않은 업무나 하면서 부모된 마음으로 애들 커피도 못하죠? 이 애들 만만하게 볼 애들 아니야. 다 대졸이고 누군 유학도 다녀왔어. 알아? 점심시간 때까지 땡땡거릴 힘 있으면 내 커피도 같이 뽑아와. 바닐라 라떼. 알지? 나는 날씨에 맥을 못 추겠는데 뭘 먹으면 저렇게 목청이 좋은가 몰라. 홍삼 먹어? 그러면서 사무실로 쏙 들어가 결국 저는 치욕스러운 마음으로 신우이의 것까지 커피를 만들어야 했어요. 그날의 기억을 잊을 수 없네요. 그럼에도 제가 신우이 회사에서 일을 그만두지 않은 것은 가족이라는 것 때문이었어요. 사실 제가 부모님도 일찍 여의고 형제도 없거든요. 성인이 될 때까지 이모 밑에서 자라 가족에 대한 결핍이 커요. 그렇게 살다가 우연치 않게 결혼을 하면서 새로운 가족이 생겼잖아요. 저 남편에게 말한 적 없지만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가족은 시댁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저희 시어머니가 좋아요. 순박하시고 매일 허허 웃으시면서 반찬도 많이 챙겨주시고 저희 시댁은 제사도 없어요.
시어머니께서 시어머니만 남으면서 다 없애버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년 저희가 먹을 만큼의 음식만 하고 힘들지 않게 해요. 그리고 김장도 저희 먹을 만큼만 했어요. 게다가 저는 김장을 해본 적이 없어서 처음이었는데 시어머니가 제가 하는 걸 보시더니 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간대를 잘 맞춰 보쌈이나 만들었죠. 정말 저에게 힘듦도 고됨도 주지 않고 가족의 정만 느끼게 해준 시댁이었어요. 그래서 신우의 이런 만행이 2년이 지나도 꿈 같고 거짓말 같았어요. 더군다나 신우이는 시댁에서 모일 땐 예전처럼 행동했으니까요. 그래서 일에 집중하다 보니 예민해져서 그런가 보다 싶기도 해서 시어머니에게도 말씀드리지 않았고 저 혼자 꾹꾹 참으면서 지냈죠. 그런데 그때 경찰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아, 조말숙 씨 며느리 되십니까? 아, 맞으시군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시어머니께서 집을 못 찾으셔서 경찰서에 와 계시거든요. 네네, 조말숙 씨요. 성함은 말씀해 주시는데 주소를 지금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너무 놀라 급히 짐을 챙겼어요. 그러다 신우이와 마주쳤는데 신우이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가 어디에 있는지 말했죠. 그러자 신우이는 얼굴이 굳더니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먼저 회사를 도로 나가길래 저도 따라갔어요. 경찰서에 도착했을 때 시어머니는 내복 차림이었어요. 평소라면 절대 그렇게 입고 나가실 분이 아니에요. 저희 시어머니는 무척 멋쟁이시거든요. 제가 시어머니 앞에 쪼그리고 앉아 무슨 일인 건지 물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무언가 빛을 잃은 듯한 눈빛이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 쫓아온 신우이를 봤어요. 신우이가 저를 보더니 왜 왔냐고 다그치더군요. 그렇게 다그치는 걸 보니 신우이는 이미 시어머니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예성아, 이게 무슨 일이야? 너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한 거야? 이런 건 말을 해야지. 그래야 서로 대책을 세우고 할 거다냐. 어머니 이 지경이 될 정도로 왜 말을 안 했어? 왜 말을 안 했냐고? 제 호통을 듣고 신우이는 잠깐 놀라는 듯 싶더니 웃었어요. 연기하지 마. 지금 재산 누리고 있던 와중에 얻어 걸려서 좋은가 본데 다 티나. 내가 니깟 년한테 우리 집 재산 한 톨이라도 줄 줄 알아? 어림도 없는 소리. 내가 눈 뜨고 코 베일 사람으로 보여? 저는 신우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어요. 사실 시어머니 건물 5채에 여러 땅을 보유하신 건물주, 땅 부자였거든요. 저는 그걸 시집을 간 뒤에 알았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그 땅을 물려받겠다니 그런 욕심은 애초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좋은 분이셨지만 남편이 군인 되는 걸 결사 반대하셔서 금전적으로는 네가 알아서 살라고 하셨던 분이거든요. 저희 남편이 퇴직을 하고 반지하에 갔을 때도 끝까지 꿈쩍도 안 하고 도와주지 않으신 시어머니인데요. 솔직히 그때 좀 서운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다 시어머니 것이고 저희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살았죠. 지금까지요. 그러니 저에게 시어머니의 재산은 제 것이 아닌 어떤 국가적 소유의 것처럼 그런 것들이니 신우의 말이 다 틀렸어요. 그리고 사람이 아픈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게 맞나요? 그것도 제 시어머니인데요. 그래서 제가 헛웃음을 치자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자기 쪽으로 데려왔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꺼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성이 네가 모실 거야? 지금 어머니 상태 보니 혼자 둬선 안 될 것 같은데 네가 모실 거야?
그럼 안심하고 갈게. 여기서 대답해봐. 신우이는 눈을 몇 번 굴리더니 다시 시어머니를 제 편으로 넘겼어요. 그럼 언니가 모셔요. 대신 재산은 눈 하나 껄떡대지 말고요. 왜? 내가 다 갖는 게 맞잖아요. 내가 친딸이니까. 아니에요? 언니는 아무것도 아닌 며느리잖아. 그리고 제가 말을 하려는 순간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집에 가자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신우이에게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려는데 집 앞에 옷박스가 있더라고요. 몇 박스가 있었어요. 주소가 신우이 회사여서 전화를 해보니 집에서 작업하라는 거예요. 보니까 송장도 있었어요. 저는 힘겹게 그것들을 집으로 들여와 시어머니를 돌보면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달을 신우이와 얼굴을 보지 못한 채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한낮에 누가 문을 쾅쾅 두드리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고 문을 여니 신우이였어요. 오랜만이에요, 언니. 이제 바쁜 게 좀 끝나서 들렀어요. 여긴 그대로네? 햇빛 잘 안 드는 것도 그대로고. 설마 거실에서 택배 작업하는 거예요? 옷이 먼지랑 비닐 먼지 무시 못하는데 여기서 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엄마 온종일 먼지 속에 있겠네. 우리 엄마 기관지 안 좋은 건 알고 있죠? 가습기, 공기청정기 이런 거 좀 틀고요. 공기청정기 없어요? 요새 그거 없는 집도 있나? 하긴 언니는 계속 가난했으니까. 냉장고가 왜 이래요? 안에 아무것도 없잖아. 설마 우리 엄마 굶기는 거 아니죠? 나이 들수록 좋은 거, 비싼 거 먹여야 하는 거예요. 안 되겠네. 내가 좀 자주 와야겠어. 청소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언제 먹은 그릇이야? 점심? 아닌 것 같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엄마 기관지 안 좋으니까 매일 쓸고 닦고. 알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어디서 지내는 거예요? 방이 따로 없나? 아, 이 방이구나. 아니, 안방이 아니네요. 그래도 어른 모시는 건데 안방 정도는 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 엄마 집 봐서 알겠지만 엄청 커요. 이 코딱지만한 한 방에서 지내면 없던 치매도 생기겠어. 치매약은 내가 준 대로 잘 먹이고 있죠? 다음 주에 새로 약 탈 거니까 보내줄게요. 꼬박꼬박 먹여야 해요. 안 그러면 더 심해지니까. 신우이는 그렇게 자기 할 말만 하고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어디 있는지 찾지도 않았죠. 저는 대체 신우이가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건지 다른 걸 걱정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신우이는 그 뒤로 자주 저희 집에 왔어요. 언제는 제가 시어머니와 나와 있었는데 어디에 간 거냐며 저를 막 의심하더니 시어머니 목소리가 제 곁에서 들리자 추운이 들어가야겠다며 비밀번호를 가르쳐달라고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들어오자 또 비슷한 잔소리를 했고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시어머니의 치매는 급속도로 안 좋아졌고 이젠 요양원에 보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걸 상의하기 위해 신우이에게 전화를 했는데 신우이가 저희 집 앞이라는 거예요. 문을 여니 신우이가 저보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저희 아들도 함께 있었는데 저희 아들도 나가래요. 그래서 저희는 근처 카페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다며 집으로 다시 가보자는 거예요. 커피가 다 식지도 않았는데 저희 모자는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이 엉망이었어요. 물건이 던져진 듯 했고 TV도 깨져 있었고요. 그리고 신우이는 없었죠. 일단 제가 집을 치우려는데 아들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무슨 생각인지 알 수 없었지만
찢게 내버려 두고 집을 치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뭔가 하나를 주더라고요. 잘 보니 USB였어요. 이게 뭐냐고 제가 물으니 시어머니는 초점이 흐려진 눈으로 제 손을 잡았어요. 애들 엄마, 이거 내가 미안해.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방으로 문을 닫고 들어가셨어요. 제가 그 USB를 들고 아들에게 갔어요. 아들에게 보여주니 아들이 바로 확인해 보더라고요. USB엔 파일이 많았어요. 어떤 서류 파일들, 어떤 동영상 파일. 그런데 아들이 뭘 보더니 마우스를 멈칫했어요. 엄마, 이거 아빠 아니야? 아빠라는 소리에 놀라 저도 화면을 쳐다봤어요. 그러니 정말 저희 남편이었어요. 동영상을 처음 봤어요. 사실 합의를 하기 전에도 합의를 할 때도 그 후에도 남편의 사고 영상을 전 볼 수 없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상태에서 합의를 하다니 정말 무식한 짓이죠. 하지만 그땐 찾아오지도 않는 사람 그 꼴도 보기 싫어 그랬네요. 저는 처음으로 남편 사고 영상을 확인했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니 결국 주저앉았네요. 그리고 아들은 서류 파일을 하나씩 보았어요. 그러더니 아들이 욕을 하더라고요. 저도 다시 일어나 확인해 보니 사고자 이름에 신우이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영상을 보니 사고 차량이 신우이 차더군요. 제가 신우이 차는 정확히 알잖아요.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혼미한 정신으로 시어머니 방으로 갔죠. 시어머니에게 울면서 무슨 일이냐고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의 옷깃을 잡고 애원했어요. 사실을 알려달라고. 그리고 차라리 거짓말이라고 해달라고.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죽은 아들보다 산 딸을 위해 저보고 합의를 권했던 시어머니를요. 게다가 신우이는 그때 음주 치사량을 넘은 상태였고 누구도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잡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물었어요. 하지만 저희 시어머니 치매시잖아요. 제 물음에 겁을 먹고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저를 불렀어요. 무슨 일이냐고 숨을 헐떡이며 물으니 음성 파일 하나를 틀어주더라고요. 4년 전 파일이었어요. 아가, 나다. 네 시어머니다. 네 시어머니이자 우리 아들의 애미 고 말숙이다. 요즘 내 상태가 말이 아니구나. 안 아픈 데가 없고 자주 병이 난다. 그리고 기억도 고장난 것 같다. 방금 아침이었는데 금방 밤이다.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는구나.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정신이 멀쩡할 때 이 말을 전하고 싶어 녹음기를 켰는데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잘 되어야 할 텐데. 내가 너에겐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는 내 말이 배신으로 들리진 않을까 걱정이다. 하지만 난 정말 그 순간만큼은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 지아비를 보내봤을 때도 느꼈지만 간 사람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랬다. 내 아들이 죽어 숨이 끊어진 와중에 아들만을 잡을 수는 없어서 내 아들을 차로 친 딸을 살려야만 해서 너에게 합의를 하자고 말했어. 그건 내 아들을 다시 죽이는 일과 다르지 않겠지. 그걸 알면서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니까. 나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한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이해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어느 쪽이 됐든 너를 원망하지 않으마.
약속하마. 세상엔 영원한 비밀이 없고 나는 이걸 비밀로 감추고 싶지도 않구나. 언젠가는 네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기서만 말하겠는데 나는 내 재산을 너와 네 아들, 나의 하나뿐인 손자에게 물려주겠다. 그게 내가 하늘 풀 방법 같구나. 저와 아들은 놀라서 서로를 봤어요. 그리고 저는 통곡을 했어요. 아들이 저를 안고 달래기 시작했고 언제 온 시어머니도 저를 달래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 처음에 시어머니의 유언도 듣고 싶지 않았어요. 제 남편을 팔고 받는 돈 같았거든요. 그런데 옆에서 아들이 저를 다독이더라고요. 엄마, 이제껏 엄마가 고생한 거 할머니가 다 아셔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받고 편하게 지내요. 나도 엄마 걱정 안 하게. 응? 그래서 저는 아들과 함께 USB를 들고 시어머니가 아시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변호사에게 USB를 주었죠. 그러자 변호사는 이제 오셨냐고 말했어요. 그런 뒤 저희 모자는 시어머니의 재산 상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 신우이를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났어요. 신우이는 저를 보고 방방 뛰며 화를 냈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 여우 같은 놈들이 이럴 줄 알았다고. 결국 다 재산 때문이었던 거지? 우리 엄마 모신 거 다 재산 때문이었던 거지? 당장 돌려내. 그 더러운 손으로 우리 엄마 재산 만지지도 말라고. 그래서 저희 모자는 시어머니의 음성 메시지와 신우이가 조작한 원본 파일을 보여주었어요. 그러자 신우이는 무척 당황하더니 말을 더듬더라고요. 나 아무것도 안 보였어. 분명히 아무것도 없었는데 오빠가 뛰어든 거라고. 그러자 저희 아들이 픽 웃었어요. 술에 취한 상태여서 안 보인 게 아니고요. 치사량 한참 넘으신 것 같은데 그 상태로 도주하셨죠. 그리고 경찰에 돈 줘서 입마급한 뒤에 합의하시고. 아니야. 난 술에도 안 취했고 그때 차든 오토바이든 아무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어서 좌회전한 거고. 그리고 이미 합의금 받아놓고 뭐 하는 짓이야? 합의금 받았으면 됐잖아. 그걸로 아파트로 이사가. 얘 학비. 다 했는데 뭘 또 욕심을 부려. 당장 토해내. 그럼 어디 진실을 밝힐까요? 저한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아들이 변호사에게 또 다른 USB를 건넸어요. 그 USB엔 동영상 파일이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를 신우이가 윽박지르고 협박하는 동영상이었어요. 그리고 그 잔해가 담긴 사진도 있었죠. 이제 누가 불리한지 아시겠죠? 그리고 앞으로도 할머니는 저희가 모실 테니까 걱정은 어차피 안 하시니 안심하시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회사나 잘 운영하세요. 지금 들어보니 섬유 문제 때문에 소송 걸려 있다던데. 잘 해결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자 신우이는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들은 뒷일은 잘 처리해 달라며 변호사에게 말하고 저와 함께 사무실을 나서려 했어요. 그때 저는 발을 멈추고 신우이를 내려다봤죠. 오빠 죽여놓고 철면피처럼 나 무시하더니 이젠 엄마까지 죽으라고 고사 지내고. 너도 어쩌다 그렇게 됐니? 너 지금 이러는 거 네 오빠가 알면 얼마나 속상하겠어. 제대로 살아, 제대로. 성실하게 살아. 어? 그렇게 저희 모자는 시어머니의 유산을 모조리 상속받았어요. 저는 건물을, 아들은 땅을 나눠 가졌죠. 그리고 저는 아들의 소망대로 취미생활을 하며 여기저기서 월세를 받으며 삶을 유지하고 있어요. 취미생활은 그림도 그리고 도자기도 굽고 수영도 배우고 있어요. 아쿠아로빅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상태가 더 나빠지셔서 더 이상 집에선 관리하기 힘들어져
요양병원으로 옮긴 상태고요. 그리고 아들에게 들으니 신우이 회사의 섬유 문제뿐 아니라 세금 문제가 발생해 회사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요. 아마 그런 문제를 이미 예견한 신우이가 시어머니의 돈으로 어떻게든 복구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언제 남편이 그런 말을 했어요. 쟨 악독하지 않아서 사업을 하면 안 돼.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네요. 신우이는 사람에겐 악독했지만 스스로에겐 유약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이 비밀을 듣고 자기를 이해해 줄지 원망할지 모르겠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이해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에 이르러 저는 이 비밀을 풀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신우를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은 건 이런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주 찾아뵐 생각이에요. 조금 더 나아지셨으면 하는데 그러시겠죠?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무언가 막혀있던 속이 풀리는 것 같네요. 들어주신 분들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